제사와 석유의 발견. 1800년대 중반 이전까지 밤이 되면 집안의 조명은 대부분 동물성 지방을 이용한 칸델라나 천조각을 기름에 적셔서 심지로 쓰는 원시적 형태의 등불을 썼다. 그런데 이 같은 조명 기구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조명 효과가 약했고 그을음이 생겨 집안을 지저분하게 했던 것이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인구는 농경 지역에서 산업도시로 이동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실내 조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당시 최상의 실내 조명 연료는 향유고래 기름이었다. 이것은 조명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았었지만 고래를 잡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귀했고 가격도 비쌌다. 1790년대에 와트와 불턴의 동업자였던 윌리엄 머독은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석탄을 가열하여 석탄가스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고 이 가스를 저장했다가 관을 통해 공급하는 방법도 생각해냈다. 그리하여 19세기 중엽이 되자 석탄가스는 가로등, 상점, 가정집의 조명에서 고래 기름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석탄가스 조명은 몇 가지 결함이 있었다. 비용이 많이 들었고 폭발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독성이 있는 데다 가스가 관을 통해 공급되므로 조명등은 벽이나 천정에 가스관과 함께 고정되어 있어 이동할 수가 없었다. 1854년 캐나다의 에이브러햄 게스너는 캐나다 동부의 매우 흔한 송진에서 채취한 광물성 기름을 증류하여 케로센을 만드는 과정으로 특허를 얻었다. 조명용 연료로서 향유고래 기름과 견줄만 했고 석탄가스보다 장점도 많다는 사실도 증명했다. 케로센은 석탄가스처럼 폭발의 위험이 없었으며 연소 시에 소음이 없었고 조명 램프는 원하는 어느 장소로든 이동될 수 있었다. 석탄 가스램프와는 달리 케로센은 조명 램프에 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를 설치하는 비싼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케로센 램프는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렇게 케로센 램프가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때 1859년 미국 세네카 석유회사의 기사인 에드윈 드레이크는 펜실베니아주 북서 지역에서 원유가 노천으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 원유란 펜실베니아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던 석탄의 액체 형태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드레이크는 노천 유전에서 겨우 하루에 몇 배럴씩 생산하는 것보다 땅에 구멍을 뚫어 대량으로 뽑아낼 경우 당시 최첨단 램프였던 케로센 램프의 수요로 인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드레이크와 같은 생각을 한 몇몇의 코네티컷주 뉴헤븐 지역 부자들은 이 사업에 자금 지원을 하여 실험적으로 시도하였다. 1859년 8월 펜실베니아 주 북서 지역의 한 농지에 에드윈 드레이크와 투자자들은 거대하게 세워진 나무 판자로 만든 탑 앞에 있었다. 그 탑 꼭대기에는 밧줄 같은 것을 감아 올릴 수 있는 장치와 장치에 감긴 케이블의 끝에는 철막대가 달려 있었다. 이것은 중국에서 지하소금을 얻기 위해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드레이크의 유정탑은 사람의 힘이 아닌 증기 엔진의 힘으로 철막대를 위로 올렸다가 땅으로 떨어지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땅에 구멍을 냈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원유를 얻기 위하여 유정탑과 시추공을 뚫게 되었다. 한 투자자가 땅에 구멍을 뚫고 있던 드레이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드레이크 씨, 저 방법으로 원유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드레이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노천에 흘러나오는 원유는 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그 구멍으로 원유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문제는 원유가 묻혀있는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몇 일이 지난 후 시추 장비가 지하 약 75피트 정도를 뚫었을 때에 원유가 하늘로 솟구치는 장관은 연출되지 않았고 파이프를 통해 원유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시추하던 현장에 있던 모든 배럴을 꽉꽉 채웠었고 드레이크와 투자자들은 서로 큰 성공에 기뻐하며 많은 케로센을 제조하기 위해 더욱 사업을 크게 만들었다. 케로센을 제조하려는 드레이크의 항해에 엉뚱한 곳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공장들이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당시 작동하는 각종 기계 장비들의 윤활유는 돼지비계로 사용되었는데 고속으로 작동하는 기계에 적당한 대체품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 곧 윤활유의 대체품은 원유를 석유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광유가 사용되었고 1866년에 당시 치과, 내과 전문의로 있던 닥터 존 W. 앨리스에 의해 출품된 세계 최초의 정식적 윤활유 제품인 발보린이 윤활유 최초의 상표라 말할 수 있다. 밸브의 원활한 작용을 담당하던 윤활유의 역할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상표인 밸브 오라인, 즉 발보린은 윤활유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많은 공장들에서 이 새로운 윤활유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발보린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쓰이며 명성을 쌓게 된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석유 산업의 등장은 세계적 산업혁명과 미국 대륙의 지속적인 거주지 확장의 배경이 되었고 드레이크가 원유 시추에 성공한 이후 석유 산업의 붐은 미국의 골드러시에 필적했다. 서부 펜실베니아 전역에 석유 시추공들이 설치되었고 석유의 공급 과잉이 일어났다. 이 풍부한 석유는 훗날 고틀리프 윌헬름 다임러와 칼 벤츠를 만나면서 진정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편 석유 산업은 전 세계적인 석유 개발을 위해 1880년대에 로스차일드, 루드비히, 마커스 사무엘이 석유 회사를 설립했고 1890년대에는 인도네시아의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로열 더치라는 회사가 설립됐다. 그들 모두는 세계 석유 시장을 놓고 스탠더드 오일과 경쟁했고 이 과정에서 마커스 사무엘의 쉘과 로열 더치 등은 세계적 규모의 거대 석유 회사로 성장했다. 그중 1887년 쉘의 탄생 비화가 특이한데 당시 동방과의 무역을 하던 마커스 사무엘은 특이한 조개류를 수입하여 의복이나 장신구 등에 사용을 하여 큰 유행을 시켰다. 그 후 러시아의 등유를 아시아 시장에 팔기 시작하면서 그의 석유 사업은 급속히 성장을 했다. 마커스 사뮤엘 2세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더욱 키웠고 처음 구입한 원유 수송 탱커의 이름을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조개의 이름을 따서 뮤렉스호라고 명명하였으며 그 이름 덕분에 그의 소유한 선단을 쉘라인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때가 1891년으로 처음으로 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